지난 파리 올림픽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기후 환경의 렌즈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시도들이 많았다고 저희가 같이 짚어봤잖아요. 그때 수영장을 나무로 만들고 선수촌을 나무로 만들었다. 이게 목조 건축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목조 건축 나무로 만든 집 하면은 뭐 콘크리트처럼 탄소 배출은 많지 않지만 없지만 높이 쌓지도 못하고 화재에도 취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목조 건축 기술이 뭐가 크게 바뀌었나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무로 된 고층 빌딩 또 주요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변화인지 전문가께 배워보겠습니다.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후 건축학 개론이 이제 본론으로 가는 듯합니다. 지금. 네, 오늘 황종대 센터장님이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제작진 분들과 같이 미리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도심 한가운데에 21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나무로 지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목조 아파트. 그리고 18층짜리 대학 기숙사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레고처럼 쌓은 건데 나무 블럭을 레고처럼 쌓아서 18층까지 올린 거죠. 18층이나 21층을 나무로 지을 수 있을까?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고층 빌딩을 나무로 지금 짓는 시도를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 것처럼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가 우리 앞에 좀 놓여졌잖아요. 네. 네, 도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통수단이다. 네. 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파트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고요. 예. 들어가서. 예, 들어가 살려고 만드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거주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투자 자산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은 대량 생산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네.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큰 이윤을 남기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주택을 하나 지으면은 주택 하나가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걸려서 짓게 되는데 네. 최근에 아파트 뭐 4,000호, 5,000호를 3년, 4년 만에 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화제거리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신도시를 지으면 1년도 안 걸려서 뚝딱 다 만든다. 그런 거.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아파트를 대량 생산하는 문화에,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기후에 또 우리의 생태계에 큰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는 이렇게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콘크리트 철근 건물이 탄소 배출량이 짓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예, 예전에 한번 저희가 같이 좀 살펴봤는데, 네. 콘크리트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네. 사실은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철이에요. 철. 예, 철을 녹이고 재련하고 제철 과정에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사실 이 철은 그러니까 이 철을 빼고서는 건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도 콘크리트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콘크리트는 이제 기둥을 만들면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한데 옆에서 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로 만들어서 가늘게 이렇게 이제 기둥 사이에 올려놓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구조적인 힘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네.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근을 집어넣죠. 그래서 철근을 부족하게 넣거나 안 넣고 지은 거를 요새 네티즌들이
순살 예. 아파트 뭐 뼈가 없다고 놀리는 게 그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건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의 배출량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의 배출량, 네. 다시 이것을 철거하고 재활용하는 데서 나오는 탄소가 탄소 이제 많이 나오는 배출량.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세금이 매겨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있으면 탄소 거래제가 이제 또 우리 사회에 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탄소가 발생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설 생산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고 네. 철근을 만들고 철골을 만드는데 이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해 갈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대량 생산의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지는 맞아요. 이제 그런 맞아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자재의 가격이 올라서이고 다른 하나는 인건비가 올라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 공사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상승하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그러니까 지속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 얘기하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는 건설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건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마지막에 해체해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까지 모든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네. 건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나오는 이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이 배출량을 가지고서 이제 건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필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게 상업지구냐 주거지구냐 그렇죠. 이제 뭐 업무지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이 결정이 다르게 되게 되어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건물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웃 건물의 그 일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네. 조망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기준을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유럽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해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인허가를 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가져와라.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시작된다면 엄청난. 예.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예요.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예, 앞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유럽에서 그 목조 건축을 목조 타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프로를 목조를 써라 이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량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탄소 배출량 기준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목조 건축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옥만 생각하는데 목조 건축, 2층 전원주택, 이 목조 건축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황종대 센터장님께 5부에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황종대 센터장님께 목조 건축에 지금 미래의 건축이네요. 목조 건축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까 4부에서 자재값 인건비가 오르니까 뭐 재건축한다고 해도 이게 분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실 시공 논란도 사실 자재값 아끼려다 보니까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한옥도 많이 높아봐야 3층이잖아요. 이게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목조로 이게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설계가 가능할까? 화재는 괜찮은가? 이런 게 참 궁금한데 이게 다 극복이 된 목조 건축인가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의
그 남대문이 그 화재로 전소된 사건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목조하면은 구조적인 취약성,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 음. 그다음에 뒤틀림 문제, 맞아요. 그리고 화재 취약성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꼽게 되는데 다 아시네요. 우리가 목조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다 아시네요. 네. 네, 그런 그 문제들을 우리 현대 기술이 사실은 지금 많이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공학용 목재, 그 네. 엔지니어링 우드라고 하는데 이제 뭐 CLT라는 그 자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합판처럼 이제 목재를 그 이제 각재로 잘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로 세로로 겹쳐서 붙여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그 목재의 강도를 상당히 이제 높여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목재의 그 이 생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제 뭐 그 CLT 뭐 기법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공학용 그 목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이런 뒤틀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재 취약성도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목재가 콘크리트 강도의 한 2.5배 정도까지 이제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런 목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콘크리트나 철강의 이제 어떤 그런 자재들보다 좀 성능이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골의 가장 취약성이 뭐냐면은 화재에 되게 취약해요. 철골이요? 예. 쇠는 그러니까 이제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 고층 빌딩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화 성능을 2시간 이상으로 잡아줘요. 무조건 화재가 났을 때 2시간 이상을 뭘 버텨야 되고 2시간 이상을 버텨야지만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저희는 철골이 나무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철골도 불을 계속 받으면 이게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나 이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지만,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 때에 네. 이 그 빌딩이 건물이 쉽게 무너졌던 게 사실은 화재 때문이었어요. 화재로 인해서 이 구조체가 변형이 일어나고 네. 이 변형 때문에 구조체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했던 CLT라든가 이런 네. 이제 구조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목재 자재가 2시간 그 내화 성능의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철골만큼은 버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철골보다 내화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취약성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재를 단순히 이제 내장재, 그러니까 그 이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올라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을 뭐 건축에서 사용할 때 그 강도, 단단함, 내화성, 불에 버티는 힘, 이 모든 걸 다 그만큼이거나 그 이상 성능을 가진 목조 건축 자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CLT 예, 등에.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CLT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재를 가공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접착제로 붙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목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나무가 이제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구조용으로 만들고 다시 나무를 심게 되면은 오히려 그 탄소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종의 산림 관리네요. 너무 오래돼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는 우리가 또 목재로 사용을 하고 예.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게 저는 그 지진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참 재밌었던 게 일본 지진이 많이 나는데 오래된 목조 건축들이 버티는 그 사찰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궁이나 불이 안 나면 버티는데 지진은 그게 내진 설계를 그 고대에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목조 건축이 지진에 더 강하게 버티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진 설계가 특별히 필요한 건가요? 뭐 옛날 그 일본 목조 건축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을 리는 없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지진에 저항하는 힘이 좋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의 무게가 낮아야 돼요. 아,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 하중이 그러니까 자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하중 때문에 지진이 왔을 때에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힘이 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네. 모든 지점이 다 이게 그 말하자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이 전부 다 슬래브가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횡력이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오는 힘이 왔을 때 이 건물의 균열이 잘 가게 되는 거죠. 잘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 구조는 대체로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해서 조립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틈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 이러한 것들이 목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진 성능에는 목재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지각 변동이나 여러 가지 소소한 재난에서 어쩌면은 이 새로운 목조 건축이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조 건축은 단순히 1층, 2층짜리의 목조 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조 타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만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건물에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 이제 그런 구조체를 과연 목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좀 소개를 해드릴 이 건물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 건물들이 뭐 18층, 뭐 21층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목재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완전히 목재는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뭐냐면은 목재와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그 건물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초, 그 다음에 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이제 우리 허리의 힘, 그러니까 이 배의 힘을 코어 근육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코어를 것처럼. 우리가 예. 단련을 하잖아요. 예, 척추 부근의 코어 근육. 예, 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맞아요. 잘 걷지도 못하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반이 무너지면은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단순히 기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직적으로 이제 높이 올라갈 때에는 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제 건물에서 코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에 들어가셔가지고 화장실을 찾을 때 네. 주로 어떤 걸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대개는 그 한쪽 귀퉁이? 사실은 기둥에 네. 있지 않고요. 큰 건물들은 화장실이 대부분 중앙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같이 함께 묶여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코어라고 해서 이게 건물에 그 수직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때에 어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코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기초와 이 코어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 바닥면에서 철근 콘크리트와 목재를 혼합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렵긴 하는데 이게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조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구조 계산 상에서 이러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제 그 계산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철골을 높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철골 구조에 혹시 이제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그 철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철골은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네. 철골은 위에서 누르게 될 때 가운데가 휘어져요. 휘겠죠. 예. 예. 이걸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옥 지을 때도 보호라고 해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목재로 지어진 타워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타워에서는 이러한 브레이싱에 일부 철골 자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체로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목재가 사용되어지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목재로 막 20몇 층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철골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나
그 뼈대는 세우는데 그 밖에 건축 자재에 목조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장 목조를 많이 사용한 건축물은 목재를 몇 %까지 썼을까요? 대략 그 봤을 때 한 전체 건물의 한 70% 정도를 목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썼네요. 그럼 목재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 자재가 철근 네.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목재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와중에 우리 6481님이 아까 신청하셨던 곡이 있죠. 1년 365일 사계절이여 사라지지 말라. 거북이의 사계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세계의 목재 건축 동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목조 건축의 흐름이 아니라 이게 그냥 세계 건축의 새로운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궁금증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목재 자재를 만들고 건축을 막 하는데 이게 과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가? 얼마나 줄이고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전 세계는 지금 이제 이 목조 그 타워,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로 팀버 하이브리드 타워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목조 타워를 누가 더 높이 짓느냐, 누가 더 많이 짓느냐, 누가 목재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냐, 이제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나라 도시를 뽑으면은 파리요. 파리를 좋아하는데 네. 파리 외에 제가 네덜란드를 되게 좋아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하고 로테르담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그 암스테르담에 지금 이제 그 올해 3월달에 이제 그 완공된 이제 높이 73m, 21층 높이의 목조 아파트 복합 시설이 완공이 되었죠. 아하, 이 21층 아파트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지어진 거군요. 예. 암스테르담 되게 재밌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제 정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짓는 건물의 5분의 1은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짓는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도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지었다고 하고요. 네. 이 건물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이제 이게 영어로는 하우트 그러더라고요. 하우트. 근데 하우트가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는데 프랑스어로 원래는 높다란 뜻이에요. 오, 높은. 그쵸. 예, 맞습니다. 프랑스어 아는 잘하시네요. 척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한 2,000세제곱미터 이제 뭐 2,000세제곱미터 정도의 목재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네. 탄소 배출량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한 분들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 동일한 건축물을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반이나 줄인 거다. 예. 이게 계속 목재 건축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은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는데,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자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목재를 사용하는 이제 아래 보시면은 오슬로의 이제 미에스토르네라고. 미에스토르네. 예, 요게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목조 타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층까지인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높이는 18층 높이인데, 네. 그러니까 층수는 이제 18층인데 높이가 85.4m로 현존하는 목조 빌딩으로는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목재 자재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한 자재를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제재소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동량이 적기 때문에 네. 이동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적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목재를 시공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 선생님께서 하셨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네, 시공 네. 방식에서 철근 콘크리트를 붓는 날 직원들 다 같이 가가지고 밤새 젓는다. 맞아요. 노출 콘크리트 예, 만들 있었잖아요. 때. 예. 여기는 이제 보통 한 10층, 한 12층 정도의 건물을 한 뭐 일주일에서 9일 정도면은 이게 이제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막 하루만 해도 짓겠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대부분의 자재를 공장에서 다 가공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미리 제작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레고처럼 조립만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이 줄어들고 네. 그리고 시공하는 과정이 줄다 보니까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이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축 세울 때 가까이에 나무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이 삼림이니까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잘만 되면. 예,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목조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유럽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좀 이제 좀 더 이제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철근 콘크리트 기반의 이제 이런 그 건설 산업의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저희가 우리가 지금 뭐 제로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틈이 없는 건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스 반데로가 얘기했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더 많은 이제 그 이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선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경향이기 때문에 목조 건축.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동시에 이제 우리도 좋은 이 목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뭐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목재들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그 목재들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내구성이 좋고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런 목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재들을 우리가 가공하는 기술과 그런 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좋은 목재 자재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사용됐던 목재가 뭔지를 밝혀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한데요. 지금까지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도 목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5층, 4층 규모로 지은 그게 어떤 건물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께 또 이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